여야 4월 총선 채비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대통령실 출신으로 총선 출사표를 던진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대통령실 정책조정기획관,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특별보좌관, 제16대 국회의원, 김대중 정부 대통령 비서실 국정상황실장 역임.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정쟁이 아닌 민생과 지역 발전부터 챙겨야 한다고 강조. 이 국가 미래 전략과 국가 미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판을 좀 짜야 된다. 정책과 여러 가지 어떤 국책 사업들을 모아서 그 지역의 개발에 대한 경제적 비전과 꿈을 가지고 들어가서 심판을 받겠다. 장성민 전 기획관이 구상하는 민심 흐름과 총선 전망 집중 분석합니다. 여야의 공천 명단이 발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인사들이 공천을 받을지 또 어느 지역에 출마할지 등에 관심이 쏠려 있는데요.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장 전 기획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TV 방송 출연 오랜만이시죠? 네, 한 5, 6년 만에 처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자랑스러운 5.18 광주인상 수상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상 소감을 물은 김에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과 관련해서 4월 총선에 같이 국민투표를 실시하자 이렇게 여당에 제안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네, 그 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우선 찬성입니다. 찬성이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2022년 5.18 42주년 기념식에 아마 그 국가 행사로는 처음 참석을 하셔서 네. 5월 정신은 인류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네. 또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비대위원장께서 5월 정신을 헌법 수록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다 그래서 당 차원에서도 굉장히 많은 열성을 보이고 있고 네. 대통령과 현 정부에서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대신 대통령 대신해서 상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총선 얘기 들어가 보면요.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공천 정쟁입니다. 장 전 기획관은 안산 상록갑에 일찌감치 단수 공천됐습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여기 험지인데 출마한다고 했을 때 대통령이 어떤 말을 좀 하던가요? 대통령께서는 이 선택의 자유를 강조하시고 프리드만의 이 선택의 자유라고 하는 책과 이 자유에 대한 어떤 가치를 굉장히 높게 갖고 계시기 때문에 개인이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포괄적 의미의 자유를 존중한다. 네. 그런 측면에서 어떤 경우도 뭐 간섭이나 이런 건 하시지 않으신데 제가 그 지역을 선택했을 때 아무것도 기대할 건 없고 또 더더군다나 대통령실에서 특혜라고 하는 건 없다. 제가 알기로는 이 시스템에 의한 공정한 공천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르도록 하고 잘 수용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특별히 우리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네. 그대로 듣고 나왔습니다. 뭐 특혜 이런 건 없다 이런 그렇습니다. 공감대를 갖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국민의힘 공천 과정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시스템 공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현역 의원들의 교체율이 너무 낮다. 또 혁신 공천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컷오프된 인사들의 반발도 지금 있잖아요. 컷오프된 인사들의 반발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 공천 시스템을 보면은 민주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절대 공정을 유지하고 있다.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 대통령께서는 일찌감치 이 시스템에 의한 이 공정한 이 공천을
현대 민주주의, 정당 민주주의의 가장 원초적인 어떤 그 시발이다. 네. 우리 한국 정치가 굉장히 낙후됐다면은 이것이 결국 우두머리에 줄선 사천이기 때문에 꼬붕 정치화, 의회 꼬붕 정치화 이런 걸로 한국 정치의 질이 상당히 이 글로벌 스탠다드와 국제 세계적인 표준이 못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야말로 시스템에 의한 공정한 공천 그래야만이 이 결과에 승복하다 할 것이다. 이런 주장과 철학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셨고 네. 이 공정한 이 공천 혁명에 이어서 선거 혁명 그리고 정치 혁명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위대한 정치의 명예 혁명을 한번 키워보자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 대통령의 의지이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는 아주 뭐 공정한 시스템에 의한 이 공천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만족스럽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연아 전 의원이 고양정 지역구에 단수 공천됐다가 비대위가 재의를 요청해 보류된 걸 두고 지금 논란입니다. 일각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철규 의원 간의 파워 게임 아니냐 이런 뭐 해석도 나왔는데 당과 대통령실 간의 갈등 문제 다 사라진 겁니까? 이제 그 언론이나 관찰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권력 충돌 내지는 권력 갈등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아무튼 재미있고 흥미롭죠.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 이 시스템에 의한 공정한 프로세스를 지금 밟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걸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 메커니즘 자체가 불순물을 걸러낼 수 있다면은 그럴수록 더 공정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양측 간의 어떤 권력 갈등이라기보다도 네. 이 시스템이 그만큼 엄격하게 중립적으로 공정한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을 뭐 불순물에 비유한 건 아니시죠? 그냥 그렇지는 포괄적 않습니다. 의미의 불순물 말씀하신 거로 이해가 됩니다. 네.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과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이른바 쌍특검법이 재표결될 예정입니다. 어떤 전망이세요? 저는 뭐 전망을 논하기 전에 한 두 가지 점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이 김건희 영부인에 대한 이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아는 정쟁 프레임이고 또 이게 정쟁 노름이고 이게 특검 놀이라고 하는 건 다 알고 있고 네. 또 대통령의 정권 흔들기에 대해서 가장 약한 고리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문제점을 파고들지 못하기 때문에 약한 고리를 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5,200만 국민이 전부 이게 특검 놀이고 정쟁 노름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을 씌워서 정권을 흔들고 정권을 심판하자라고 하는 그 정치 프레임에 빠져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부분은 사실상 민생이고 경제 회복인데 그리고 북한의 핵 문제라든지 이런 어떤 국가 안위에 관련된 그런 문제가 공론화돼서 민생 경제가 빨리 살아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국민들의 갈망인데 이 야당이 이 정쟁 노름에 빠져서 국민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이슈를 갖고 나와서 이 정쟁 노름에 빠져버리니까 야당의 지지는 거기서부터 바로 쭉쭉 빠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한번 분석을 해준 적이 있는데 이번에 모르긴 몰라도 이 특검을 만일 하게 되면은 뭐 그거야 뭐 다수 의석을 갖고 있으니까 뭐라고 할 수 없지만은 야당의 지지폭은 더 훨씬 쭉쭉 빠지면서 총선에 우리에게는 매우 유리한 네. 우리가 구체적인 어떤 총선 전략을 펼치지 않아도 야당 스스로 알아서 지지율을 떨어뜨려 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야당의 실정에 따른 여당의 반사적 이득을 그만큼 많이 얻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역으로 부결이 되면 여당이 불리해지는 겁니까? 뭐 제가 봤을 때 특검에 따라서 네. 총선의 유불리는 제가 봤을 때는 없는데 네. 이런 어떤 중대한 민생과 경제 현안을 놔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도권을 쥐고 국회를 열어서 그런 걸 전부 몰입시킨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또 자신들의 카타르시스는 좋을 망정 국민들이 과연 좋아하겠느냐.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사파에 의한 그 위장 목사의 몰카 공작이라고 하는 것도 국민 대다수가 지금 다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 몰카 공작에 걸려서 속아서 이렇게
뭐 이런 상황이 빚어졌다 하더라도 그 몰카 공작 프레임으로 인해 가지고 여야가 여기서 국회에서 갑론을 박하고 분열하고 서로 충돌하는 그 국면에 최대 혜택은 누가 볼 것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혜택은 아마 김정은이 보게 될 텐데 네. 그러면은 북한에서 뿌려놓은 던져놓은 개뺐다고 하나 갖다 놓고 여야 간에 그걸 물고 뜯고 하면서 남남 갈등을 유발하고 정쟁을 유발하는 것에 대해서 네. 민생과 경제는 딴전으로 피고 정쟁 노름에 빠져서 최고의 수혜를 누가 누리는가를 본다면은 결국 김정은의 장난에 모두가 지금 빠져서 놀아나는 그런 어떤 상황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민심은 그런 어떤 정쟁 이슈로부터 갈수록 관심이 멀어질 것이다. 네. 그렇게 되면 야당의 지지율은 더 폭락할 가능성이 커지고 그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는 어쩌면은 정계 이선 후 후퇴할 만큼 출마가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거 한번 두고 보시죠. 네. 야당 걱정을 너무 많이 해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도 과거에 제가 한 30년 동안 네. 젊은 청춘을 피땀 눈물을 뿌려서 이 나라의 민주화를 이뤘던 정당인데 어찌된 것인지 최근에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떤 야당의 모습에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때 국민 눈높이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네. 그 표현은 어떻게 보고 계시고 그건 정리가 됐다고 보세요? 국민 눈높이는 항상 국민은 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만일 예를 들어서 지금 있는 김혜경 여사의 어떤 그 과일값 1,000만 원어치를 국정조사하고 특검하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 국민들은 항상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고 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생존 문제가 더 다급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표를 이렇게 찍고 실질적인 선택을 할 때는 도덕적인 당의 문제를 선택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현실적 생존의 문제를 선택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결국 절박한 문제에 더 많은 표를 몰아주게 네.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프레임 자체로 놓고 본다면은 민생과 경제 회복을 놓고 그다음에 이 특검이나 이 정쟁 프레임을 놓고 비교했을 때 당연히 여당의 지지도가 높아지고 네. 야당의 지지율이 빠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고 또 하나는 국정이 불안해지면 불안 심리가 강할수록 국민은 여당에 의존하게 된다. 이런 네. 것들을 왜 야당이 모르는지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야당이 아주 좋은 여당의 지지도를 높여주는 선거 전략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장 전 기획관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민주당에서 정치를 시작했고 뿌리가 깊습니다. 호남에 대해서도 잘 알고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면 지금 정치권은 대화 타협이 사라졌잖아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까요? 지금 만일 김대중 대통령께서 계신다면은 우선 정치 회복을 주장하실 겁니다. 물론 뭐 전과 기록이나 범죄 전력이나 뭐 피의자나 피해자나 이런 어떤 이 기록과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야당 대표나 정치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정치 실종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을 어떤 경우도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모든 정치권이 이 국정을 놓고 국민을 놓고 국가를 놓고 국익을 놓고 그리고 지금 정도면은 민생 회복과 경제 회복을 놓고 여야가 골몰하면서 지금 국민들이 겪고 있는 이 경제적 고난의 문제를 어느 정당이 더 나은 비전과 좋은 정책과 좋은 대안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경쟁을 굉장히 촉발시키면서 여당에게 이 민생 문제를 책임 있게 해결하라고 촉구하면서 촉구를 만일 했는데도 풀지를 못할 것 같으면은 야당이 더 나은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면서 네. 이 야당 안을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요구를 할 것이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왜 받아들이지 않는가에 대해서 국민 앞에 설득을 할 것이고 그래서 여야 간의 민생이나 경제 회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첩, 교집합을 만들어서 마침내 타협안을 제시하고 그걸 통해서 이 소위 말해서 국민의 민생 문제를 대타협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정치력을 보였지 않았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둘이 뭐가 됐든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몇 번에 걸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야당 대표와 대화를 할 의지를 갖고 계셨고
마포에서 김치찌개 회동도 좋다라고 생각할 만큼 이 타협의 정치를 맨 처음에 생각을 하셨고, 그리고 5.18 42주년 광주 5.18 기념식장에 다녀오셔서 그것 자체가 엄청난 야당과 대타협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 신호탄을 쏜 것이고, 그 5.18 기념식장에 집권 여당의 모든 국회의원들을 전례 없이 다 동참시켜서 이제는 새로운 대타협의 정치를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의지를 보였습니다마는, 그때부터 야당이 이 검찰공화국 이런 어떤 식으로 해서 영부인 문제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검찰공화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선거에 의해서,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당선된 대통령을 검찰공화국, 검찰독재, 탄핵의 대상, 이렇게 사실상 본질을 외면하는 정치적 공격을 한 것에 따라서 약간 마음이 많이 이 타협의 여지가 스스로 야당이 그렇게 수축되게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 정치 복원이 그렇게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야당의 큰 이 타협의 정치를 외면한 실패 요인이다. 장정기획관은 오랜 네. 이제 정치적 경륜도 있으시는데 앞으로는 그러면 대통령이 여당 대표 만나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가야 됩니까? 저는 야당 대표도 대통령과의 정치 복원을 위해서 매우 노력을 해야 된다고 네. 생각하지만, 우선 이 여야 대표가 정치적 합의를 이루고 이 국가적 어젠다에 대해서, 또 특히 민생과 경제 현안에 대해서 여야가 타협안을 갖고 대통령하고 국정을 논의한다면 대통령은 언제든지 네. 오픈 마인드로 대환영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신당을 바라보는 시각이 궁금합니다. 네. 이준석 신당, 조국 신당 등의 움직임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이준석, 이낙연 신당 합쳤다가 다시 헤어지기도 했고요. 총선에서의 신당의 영향력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신당은 뭐 3%에서 뭐 3.2%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 총선에 임박해지면은 신당의 위치는 1.5%에서 1% 수준으로 더 가라앉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정치가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당 체제로 더욱더 전력 투구에 간다면은 신당의 지지도는 그다지 높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신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라고 하는 것은 정책도 새로워야 되고, 인물도 새로워야 되고, 비전도 새로워야 되고, 모든 것들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지금 아주 올드 중에 올드 보이들이 다시 다 신당으로 가고 있는 만큼, 신당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현재 펼치고 있는 신당의 모습과는 너무 그 극과 극의 차이가 크다. 그래서 신당은 신당이 아니고 쉰당, 많이 쉬었다. 쉰밥 할 때 그런 어떤 쉰당이 아닌가, 그런 느낌으로 국민에게 솔직히 다가온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세계와 동북아평화 이사장 오래 하셨잖아요. 남북 문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 하는데,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연일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고, 미국 항공모함이 이동한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이 남북 간의 긴장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저는 지금 남북 문제에 대해서는 이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상황과 핵을 개발 중인 상황과는 이 남북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고, 북한의 상황도 안보 상황도 달라졌고, 한반도의 안보 전략도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핵을 개발 중일 때는 핵 개발을 중지시킬 타협의 여지나 전략들이 매우 유용하게 동원됐지만은, 북한이 지금은 이제 핵을 완전히 이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은 못 받지만 보유했다고 주장한 그런 어떤 상황에서는 이제 북한의 대남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핵 위협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확장 억제를 아주 강하게 잘 지속해서 억제 효과를 강하게 장치를 해 나가고 있다. 이런 측면이 우리가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야 될 부분이고, 두 번째는 북한은 미국에 있을 그 11월 대통령 선거와 우리의 4월 총선에 맞춰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높여야 되고, 또 핵 딜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안보 불안을 가속화시켜야 총선과 대선 이후에 자신들이 여러 가지 이 한반도에 대한, 북한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정책들을 자기네들이 의도한 대로 방향대로 그걸 바꿔나갈 수가 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안보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정치적 선군 정치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영국 매체가요.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장남이 있지만 말라서 꺼린다. 대회 드러내는 것을 꺼린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신빙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저는 북한이 불장난을 심하게 치면 칠수록 김정은도 그만큼 몸을 사린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지금은 굳이 이 수렴 체제에 대한 공격이 꼭 전쟁이나 이쪽에서 폭격기를 동원해서 때릴 수 있는 것보다는 얼마든지 이 드론을 통해서 보이지 않게 그야말로 몇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암살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초정밀 군사 무기들이 많기 때문에 네. 위협을 불장난으로 이렇게 저질러 놓고 자신이 공개적으로 돌아다니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아마 신변 보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전략적 은닉을 네.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아까 제가 드린 장남 문제인데 네. 알겠습니다. 총선이 지금 5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뭐 남은 기간 동안 여러 번 국면이 출렁거릴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를 말할 때 통상 뭐 구도, 인물, 정책, 그다음에 또 특별한 변수 이런 점을 꼽지 않습니까? 남아있는 최대 이슈는 무엇이 될 것으로 보세요? 저는 경제 이슈를 경제 회복 민생 이슈를 민생 문제를 네. 어느 당이 주도하느냐. 정쟁을 만일 민주당이 주도하고 특검 이런 걸 가지고 영부인 특검 놀이를 간다. 네. 그러면은 총선은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이 110석 그 상한선에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 그럼 아주 국민의힘은요? 프레임은 아주 경제 프레임 내지는 민생 프레임. 국민의힘은 몇 석입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됐을 경우는 150석에서 160석이 가능할 과반을 것이다. 넘긴다. 그럴 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네. 총선의 최대 이슈는 캐스팅 보트는 경제다. 네. 혁신을 위한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갈등이 있고 충돌이 있게 마련이죠. 그걸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해 가느냐가 여야 총선 성적의 또 하나 중요한 잣대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종의 그 사법 리스크 이미 알려진 얘기니까 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것을 보는 기준이라든가 절차가 우리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는 생각을 한 것이고 우리는 민주당과는 달라야 하지 않는가 이런 식의 논의가 비대위에서 논의가 됐던 것이고 뭐 툭하면 사퇴하라 소리 하는 분들이 계신 모양인데 그런 식으로 사퇴하면 아마 1년 내내 365일 대표가 바뀌어야 될 겁니다. 누군가 1등을 하고 누군가는 꼴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회의하면서 그 부분 계속 토론하고 있거든요. 분쟁 같은 게 별로 많이 나타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화려하지는 않지만은 꾸준히 가는 그런 공천이 될 것 같아요. 하나가 되어도 모자랄 시점에 도리어 민주당이 국민께 실망을 드리고 있어서 대단히 송구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국민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문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네, 한 주간의 여론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 분석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배 소장님, 각 당 지지율 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서 갤럽에서는 국민의힘은 동률이고 민주당은 상승, MBS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상승했는데요. 지난주 양당 지지율 흐름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뭐 많은 차이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비하면 조금 비교 우위를 가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면 다른 이유보다는 뭐 공천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공천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불거졌던 것이 민주당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부분이 민주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국민의힘은 대체로 유지되거나 올라간 반면에 민주당의 경우에는 좀 정체되는 모습입니다. 그런 것이 지난주는 민주당이 좀 오른 지표들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올라간 결과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국민의힘을 앞지르거나 이러지는 못했기 때문에 바로 공천 부분이 좀 영향을 미쳤을 텐데 각 당이 뭐 결집한 건 있습니다. 그런데 네. 대체로 50대를 보거나 충청권을 본다면은 이런 결과가 공천에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윤희용 센터장님, 네. 총선 지금 50일 남기지 않은 상황인데요. 예.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이 초접전 상황이 됐습니다. 남은 기간 각 당의 지지율 몇 번 요동칠 듯도 하는데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원래 선거가 임박해지면 정당 지지율 변화가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떨어지는 경우가 잘 많지는 않습니다. 모른 무응답층이 선거가 다가오면서 의사 표출을 하기 때문에 각 당의 정당 지지율이 조금씩 같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한데요. 그래서 최근의 변화가 약간 의미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말씀하신 대로 남은 기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성 정당을 만드는 국면에서 1당과 2당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어느 정도 고조되어서 지지율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까가 하나의 요인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개혁신당 또는 이낙연 대표 새로운 미래 또는 조국신당 등 신당들이 창당되고 있는데, 이 정당들이 역할을 하게 되면서 기성 정당에 얼마나 부정적 타격을 미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각 정당의 주요한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배 수장님, MBS 조사를 보면 네. 무당층이 24%로 줄었습니다. 무당층의 지지율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양대 정당 쪽으로 다시 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관망하는 무당층도 있습니다. 이 MBS 조사의 조사 시점에 중간에 결렬되는 발표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빅텐트 무산, 그렇게 되면 뭐 지난 총선과 마찬가지로 양대 정당으로 돌아가겠네라는 인식 자체가 또 있을 테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빅텐트가 결렬되고 난 이후에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에 대한 아직 평가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체로 다시 양대 정당으로 가면서 어느 신당 쪽에 무게를 실어줄지, 뭐 조국 신당도 나온다고 하고 송영길 신당도 나온다고 그러고 또 위성 정당도 나온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망인데, 제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 무당층은 3분의 1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네. 3분의 1은 기존 정당, 양대 정당으로 가고, 그다음에 3분의 1은 새롭게 탄생하는 정당, 그리고 3분의 1은 투표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3분의 1 법칙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윤 센터장님, 이낙연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개혁신당 합당을 철회했습니다. 합당 파기 여파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줬습니까? 네, 지금 보게 되면 초반에 비해서 개혁신당의 정당 지지율은 뭐 절반 정도, 지금 한 3% 정도로 이제 낮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초반의 위력에 비해서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당들이 사실 신당들이 많아지게 되면 이것은 신당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요인이긴 한데 전체의 합이 100%를 넘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당들이 쪼개지게 되면 지지율을 분산돼서 나눠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파이는 일정한 데 비해서 본인들이 얻는 정당 지지율은 제약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공관위원장으로 오게 되고 하게 되면서 일정 부분 이제 주목도를 높일 가능성은 있을 텐데요. 네. 그래서 지금 낮아져 있는 상황에 비해서는 개혁신당 등에서 약간의 다소간 이제 개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개혁신당 공관위원장으로 합류했습니다. 네. 김 위원장의 합류는 향후 개혁신당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예, 일단 그 자체보다는 실제 어떠한 이제 인물들이 새롭게 들어오느냐가 주목이 될 텐데요. 그래서 기성 정당의 불신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신당의 정체성을 좀 명확히 해줄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을 내세울 수 있느냐, 그것이 관건이 될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주목도가 매우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김종인 공관위원장이 어쨌든 언론 주목도가 매우 이제 높은 이제 인물이기 때문에 양당에 가려서 보여지지 않던 개혁신당 등 신당의 움직임이 김종인 공관위원장의 출연으로 그 메시지가 스피커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일정 부분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배종찬 수장님, 예. 이번 총선 여당의 운동권 심판론 대 야당의 정권 심판론 구도로 짜여지고 있는데요. 네. 현재 여론은 어느 쪽을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일단은 좀 팽팽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운동권 심판론보다는 조금 성격이 바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공천의 성격을 보면은 민주당의 경우에도 그렇게 이 운동권이 호락호락 약진하지는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지금의 총선 구도가 좀 벌어졌던 상황에서 정권 심판론이나 정부 견제론이 앞서가던 상황에서 좀 비슷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은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는 다수당 심판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을 향하고 있는 정권 심판론이 매우 팽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남아있는 시간이 한 40여일 조금 남짓, 조금 더 남았는데, 이 상황에서 과연 방금 전에 장성민 전 의원은 변수가 경제라고 합니다만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경제 가지고는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이
물론 의대 정원은 경제적인 요인으로도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좀 성격이 다르고요. 지금 중도층, 수도권 그리고 2030 MZ세대 청년층인데 남아있는 변수는 이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뭔가 또 이 심판받거나 견제받을 만한 이슈가 있는지 네. 또 이재명 대표의 3월 중에 재판 사법 리스크는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이 더 결정적 변수로 보입니다. 윤희은 센터장님, 네.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네. 정권 안정 여론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네. 향후 구도를 둘러싼 여론 흐름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세요? 네, 이것은 이제 일종의 선거 프레임 조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를 어떠한 시각에서 어떠한 의미로 바라보는지를 알 수 있는 그 기류를 확인할 수 있는 조사들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정권 심판, 정권 견제론, 그러니까 야당에서 주장하는 프레임에 대한 국민적 유권자의 공감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었는데 최근 조사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이제 겹쳐지게 되면서 팽팽한 수준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 이제 의미 있는 변화일 텐데요. 네. 아마도 이것은 이제 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정부 여당의 지원론, 국정 안정이 높아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정권 심판론이 있는데요. 이 심판론은 사실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을 향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여당의 또는 여권의 선거 캠페인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보다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이 주도하고 있다 보니까 네. 대통령을 향한 정권 심판론, 그러나 선거는 여당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 그럼으로써 약간 심판론의 강도가 이전에 비해서는 다소가 이제 약화된 흐름으로 나타나는 것이 지표에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배 주장님, 네.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야 모두 공천 작업에 지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당 내부에서 이런저런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공천 문제가 향후 총선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까요? 절반 이상 영향을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다수당이냐 가반을 결정짓는데 이 공천 결과가 얼마나 파장이 커지느냐 아니면 최소화되고 다독거려지느냐가 중요합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2012년에 이명박 정부 말기에 거의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가반 이상을 차지한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른바 서울 지역에서 한 후보의 여성 폄하 발언, 미국 국무부 장관 라이스 장관에 대한 폄하 발언이 일파만파 커지고 또 한명숙 총리의 또 이 관계자 또 누군가를 공천하는 그것이 파장이 커지면서 또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새누리당의 이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총선 승리를 이끄는 또 이유가 됐거든요. 2016년은 또 반대의 경우입니다. 당시에 새누리당은 또 옥새 들고 나르샤 이른바 유승민 배제 이런 상황, 이른바 친박 또 반박 나누기 이런 식으로 또 공천에 결정적인 영향을 선거 결과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천만 잘하면 130석, 140석까지 갑니다. 또 공천 잘못하면 뭐가 문제 생기냐면 중도층, 수도권, 2030 MZ세대가 문제가 됩니다. 자기 지지층이 쪼개집니다. 그래서 공천을 잘하는 것이 사실상 선거에 결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윤희우 센터장님, 국민의힘 민주당 공천에 탈락한 의원들이 제3지대 또는 무소속 출마 움직임이 있는데 이게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전체 판세 구도에 영향을 주려면 대규모로 탈당해서 대규모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야 될 텐데요. 사실 그 가능성이 쉬워 보이지는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 요인은 될 수 있을 텐데요. 뭐냐 하면 지금 영남과 호남 같은 경우에는 선거가 경쟁 구도로 치러지지 않고 사실상 영남에서는 보수 정당이 또 호남에서는 진보 정당, 민주당이 뭐 거의 유일하게 이제 당선을 할 수 있는 정당으로 별다른 이제 경쟁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게 이제 주요 정당에서 탈당한 또는 이제 나온 이탈한 의원들이 영남과 호남에서 출마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영남과 호남의 지역에 국지적으로 개별 지역의 당선을 바꾸는 그런 요인으로는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것이 전체 구도 수도권까지 영향을 줄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배 수장님, 22대 총선 주요 격전지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가장 눈여겨봐야 할 곳으로 어디를 꼽으십니까? 뭐 단연 인천 계양을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지금 한국 리서치에서 실시했던 조사 결과를 우리 MBN에서 바로 화면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이 결과를 보면은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워낙 관심도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실제 선거 전에 접어들었을 때 어떤 결과가 올지 모르는데 첫 번째는
이 관심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이재명 리서치는 이재명 대표가 44%, 원희룡 전 장관 34%로 나왔네요. 네, 이 10% 포인트를 앞서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만 이 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첫 번째 관심도입니다. 왜 네. 관심도냐면 여기에 이재명 대 원희룡의 대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 또 뒤에는 또 누가 있습니까? 송영길 전 대표의 지역구이기도 했던 곳이고 민주당이 워낙 강세 지역이기도 하고 수도권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원희룡 전 장관만의 선거가 아니라 여기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이 본부장까지 등장합니다. 지금 자유통일당 예비후보죠. 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도 중요합니다. 나타납니다. 묻어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도 이 지역이 일종의 원희룡 후보자를 통한 대리전이 됩니다. 네. 그런데 결과를 보시면 누가 이기느냐가 사실상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의 운명까지 결정하기 때문에 제일 단연 어뜸되는 지역이 네. 이 지역입니다. 몇 지역도 관심 있는데 좀 속도감 있게 볼까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좀 오늘 이 시간에 보는 건 한국 리서치 네. 조사를 토대로 하는 것이고 뭐 예. 전체 지표를 다 망라한 것은 아닙니다. 윤 센터장님, 서울 동작을도 관심이잖아요. 맞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뭐 예. 아직 결정 안 났죠, 민주당? 아직 결정이 안 나서 민주당 후보가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뭐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 오랫동안 이 표밭을 갈군 곳이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한국리서치 조사 결과에서 나경원 전 의원이 44%로 나오고 있고 네. 또 추미애 전 장관이 33%니까 10% 포인트 약간 좀 더 격차가 나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마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이 오랫동안 이제 이 지역을 표밭을 표밭을 갈궜는데 동정 여론도 일정 부분이 있고 또 이 지역이 강남 지역과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어쨌든 보수 성향층의 표심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또는 야당 진보 진영의 열성 지지층들에게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는데 다만 이제 오랫동안 강성한 이미지 이것이 비춰지게 되면서 중도층들에 있어서 호감도가 좀 제약되는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여부 만약에 출마한다면 그것이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분당을 지역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분당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병구 의원대 김은혜 전 홍보수석의 이제 가상 대결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얼마나 팽팽하냐면 지금 한국 리서치 조사에서는 두 사람이 지금 동률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역이 또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성남하면은 물론 분당은 좀 더 보수 성향이 강하긴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전 또 성남시장이기도 했죠. 또 일종의 대리전입니다. 여기서는 이재명 대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이 대통령실 홍보수석을 역임했던 김은혜 전 의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분당도 그렇고 이따가 또 소개해드릴 시간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수원도 그렇고 과연 성남과 수원의 대결이 전체 이 수도권 판세의 경기도 판세의 리트머스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눈여겨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좀 주목할 부분은 지난 2020년만큼 민주당이 압도적이지는 않습니다. 네. 과연 이번 성선에서 좀 경기도 지역을 주목해 보는 부분은 과연 현역에 대해서 얼마나 국민의힘 도전자들이 약진할 수 있을지 네. 이 부분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수원 정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지금 이 지역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원내대표를 지냈던 박광원 후보가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이수정 교수, 범죄심리학 유명한 교수죠. 이제 이수정 교수가 맞붙고 있는데 이 지역은 이제 한국리서치 KBS 조사에서 박광원 38%, 이수정 30%로 8% 포인트 격차가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초반에 상당히 큰 격차들도 있었는데 한 자릿수로 줄어든 이제 흐름들도 나오고 있어서 아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고무적일 수도 있겠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격차가 큰 상황인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원에 여러 지역들이 있습니다만은 경기 전체의 평균 연령을 본다면 43.1세더라고요. 행정안전부 1월 통계에 의하면은 수원시 연령 평균은 41.8세입니다. 그런데 이 영통구 이 지역 같은 경우는 38.8세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유권자들이 상당히 많이 사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근본적으로 사실 약간 민주당 쪽 또는 진보 성향의 유리한 그런 구도를 갖고 있는 지역일 수 있는데요. 이 지역을 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권에서는 팀으로서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박문규 전 산업부 장관 통해 가지고 어쨌든 5명의 팀을 이루어서 선거를 치르려고 하고 있는데 네. 그것이 어쨌든 수원 발전의 기대감들을 불러일으켜서 불리한 그런 인구 구조 측면을 넘어설 수 있는지 여부 이것이 이제 여권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고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배 수장님, 경남 양산을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가 이제 전직 경남지사의 대결이거든요. 이건 투김 대전이라고 해서 더불어민주당의 현역입니다. 이 김두관 의원 그리고 김태호
의원입니다. 김태호 의원이 이제 지역구로 옮겨서 권역 내 험지 재배치가 되는데 바로 여기가 낙동강 벨트 대전입니다. 지금 여러 곳에서 경남 또 서부 경남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동부 경남입니다. 동부 경남과 이 부산 쪽에 이제 낙동강 벨트인데 낙동강 벨트가 중요한 게 낙동강 벨트가 민주당이 잘 됐을 때 수도권도 싹쓸이를 하면서 전체 선거에서 승리를 하거든요. 근데 2020년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조사 결과를 보시더라도 김태호 의원이 40, 김두관 의원이 37인데 물론 더 지켜봐야 되겠죠.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두 의원 간의 대결도 되겠지만 문재인 대 윤석열, 한동훈 이런 대리전도 됩니다. 이 지역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자료로는 결과로는 못 보여드립니다만 이 부산 북강서갑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 지역구를 옮기는 서병수 수수대전입니다. 네. 수수대전인데 여기서도 전직 부산 시장을 역임한 서병수 대 전재수 마찬가지로 노무현 문재인 대 또 박근혜 이 윤석열의 대결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낙동강 벨트가 4년 전의 민주당 같지는 않다. 이 부분이 얼마나 이번 총선에서 접전 양상이 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윤 센터장님, 예. 비례대표 후보 투표 정당에 대한 조사들도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예. 유권자들이 비례정당 지지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보시는지요? 네, 일단 크게 뭐 정책이냐 인물이냐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정책은 사실 이번 선거에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당과 2당이 위성 정당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적 차별성이 있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겠고요. 따라서 이제 인물들을 얼마나 참신하고 신선한 인물들을 내세우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될 텐데요.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요인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실 지지층들의 그 정당에 대한 충성도입니다. 네. 지역구에서 어느 정당을 투표를 하고 그럼 비례도 같은 정당을 투표하는 것을 우리가 일괄 투표라고 하는데요. 충성도가 높을수록 일괄 투표 비율이 높아지는데 그것이 보수 정당이 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고 진보 정당 같은 경우는 이제 이탈이 좀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걸 분산 투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실제 지난 총선을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례 위성 정당에서는 보수 정당이 19석으로 민주당 계열의 위성 정당 17석보다 더 네. 많은 의석을 확의한 측면이 있어서 양당에서는 자기 정당에 대한 지지층들의 충성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신당은 이제 비례대표에 중점을 두고 있을 텐데요. 윤 센터장님, 네. 여론조사 꼴에서는 조국 신당 지지율이 개혁신당 지지율을 2배가량 압도한 걸로 나타났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은 이제 지난번 총선에서 열린민주당이라고 조국 신당 관련해서 사실 유사한 형태인데요. 5%가 넘었고 그 이제 3석을 얻게 됐거든요. 예, 뭐 그런데 그 이상 얻을 것이라고 하는 시각이 많았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조사들을 보게 되면 그것을 훨씬 더 상회할 수 있는 득표율을 얻을 수도 있다고 하는 이제 가능성들을 여러 지표에서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팬덤을 기반으로 해서 고정 지지층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일정 수준의 의미 있는 성과를 득표를 보여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여전히 사실은 이제 그것이 더 많은 득표로 갈지 좀 줄어들지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른바 지지층들이 친문과 친명 성향의 지지층들은 사실 약간 구분되어 있을 수 있고 규모는 줄어들었지만 친문 성향의 지지층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향후 공천 과정 등에서 갈등이 더 고조화되는 방향으로 가느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친문적 성향을 가진 이제 지지층들이 조국 신당에 대한 이동 현상들이 더 나타날 수도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조국 신당의 파괴력 여부는 향후 민주당이 공천 자금들을 얼마나 관리를 잘하느냐. 이런 여부 등과도 연동되어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짧게만 이 부분은 더 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보여주실 수 있으면은 이 꽃에서 조사한 이 캐티 조사, AR에서 조사 말고 캐티 조사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조국 지지율이 이른바 개혁신당보다도 더 높게 나오는 것은 그만큼 강성 지지층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지지율보다도 조금 낮다. 2배 정도 그러니까요. 나오는 거죠, 개혁신당 비해서. 조금 낮다고 하더라도 조국 신당이 적어도 2-3석, 많게는 한 이 연동형에서 3-4석까지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 말고 캐티 조사 결과를 보시면 이건 지금 ARS입니다. 캐티 조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캐티 조사를 보면은 민주당이 24.7, 국민의힘이 28.3이 나오거든요. 이 이야기는 전화 면접 조사 결과를 보면은 조국 신당이 민주당의 지지율을 가져가는 것으로 나옵니다. 결과적으로는 조국 신당이 등장했을 때 가져가는 그 민주당에 대한 타격, 지역구도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과연 민주당이 어떻게 이 막아내느냐, 네. 좀 구분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번 선거에서도 또 중요한 부분으로 떠오를 수가 있겠죠. 배 주사님, 또 이번 예. 주에 중요한 이슈가 29일이죠.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이른바 쌍특검법 재의결할 예정인데요. 네. 다시 이 문제를 두고 서로 공방이 치열할 텐데 향후 지지율이라든가 총선 어느 정도 영향을 줄까요? 자, 지지율에는 부정적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총선에는 결정적일까? 이건 네.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9일 날 재의결돼서 이것이 찬성 통과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공천을 못 받는 의원들이 반발해서 이 재의결에 무기명이기 때문에 참여할 것이다. 그런 예상까지도 한때 있으면 지금은 사라졌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전히 논란이 높다라는 것은 여론상으로는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털어내지 않고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에는 여전히 부담이 되죠. 하지만 자, 이것을 뒤집어서 볼 때 과연 그럼 이 총선에는 치명적이냐? 김건희 여사 논란과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지지할 생각은 없고 민주당이나 다른 정당을 지지할 것인가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논란이 되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표에 부담이 되는 건 분명하지만 총선의 결정적인 변수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윤희원 센터장님, 네. 지금 정부의 의대 증원에 의료계가 반발하면서 충돌하고 있잖아요. 예. 이게 어떻게 매듭 지었냐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예. 이 문제가 각 당 지지율이라든가 대통령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세요? 이게 이제 만약에 사실 장기화돼서 이제 여러 가지 혼란들이 커지게 될 경우에는 정부의 위기 관리 역량에 대해서 이제 불신을 보이면서 또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 이슈는 뭐 국민적 호응이 뭐 10명 중 7명, 8명 이상 이제 호응을 보내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사실 네. 지금까지 현 정부 또는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관리하는 이슈들 중에서 가장 국민적 호응이 높은 사안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야당에서 비록 이것을 인원수를 줄여야 한다고 얘기합니다만은 사실 그것이 이슈화 또는 쟁점화 되려고 한다면 어느 이슈를 주도하거나 하는 반대하는 것이지 뭐 2,000명 늘려야 되는데 그것을 좀 줄여서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어떤 이슈화 쟁점화가 되기는 어려운 측면. 그래서 국민적 호응이 여전히 이제 있는 사안이어서 사실 여러 측면들도 없지 않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선거에서 여권에 유리하게 작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이슈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환자들의 어느 정도 또 영향을 줄 것인지 향후 네. 전개율에 따라서 이 문제도 굉장히 민감성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은 정부의 시간을 얼마나 가져갈 것인지 맞습니다. 예문제 등등을 포함해서요.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시간을 아주 길게 가면 이것도 정부나 또 여당으로서는 부담스러울 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여론이 이 정부 쪽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이것이 좀 길어지고 장기화되면서 정부가 어떤 수습 대책을 제대로 내세우지 못할 때는 네. 정부도 그만큼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문제다라고 네. 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정무김 전 새누리당 의원, 김성환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무김 전 의원님, 여야의 총선 대진표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상대 후보를 향해서 운동권 자객, 친명 후임 무사 이런저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나온 총선 인물 구도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또 한동훈 위원장도 그렇고 이 공천과 관련해 가지고 그립이 상당히 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특히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운동권 자객 공천이다라는 것이 상당히 주목을 받는데 단순히 운동권 자객뿐만이 아니라 지금 경선을 통해서 또 기존의 현직 의원들이 많이 이제 공천을 받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그런 이제 시스템 공천을 지금 운영하고 있다라고 자평하는 상황이고요. 네. 민주당의 경우에는 애초부터 당이 친명, 비명, 또 지금은 비명계의 일부가 나가고 친명, 친문 뭐 이렇게 갈라지는 상황에서 시스템 공천을 천명했으나 두드러지게 친명 출신들이 단수 공천되는 비율이 너무 높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시스템 공천에서 하위 10%에서 20% 명단이라는데 그중에 90%가 또 친문에 해당되고 이러다 보니까는
파열음이 굉장히 지금 세게 나오는 네.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님, 그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이재명 충성심 기준 공천이다. 반대로 민주당은 국민의힘 시스템 빙자 한동훈 사천이다라고 주장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동의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요. 네. 서로 간에 일종의 정치적 구호로 상대를 이제 비판하기 위해서 또 일종의 지지층을 이반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민주당이 처음에 좀 공천이 삐걱거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기울어진 공천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 결국 이재명 친명 공천이다. 이런 점들을 좀 비판받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은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시스템이 아니라 너무 물갈이를 안 하기 때문에 조용한 거다. 이렇게 또 네. 평가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틈새를 좀 서로 간에 벌리려고 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특정한 큰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의사 증원 문제가 큰 이슈가 돼버린 상황이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그렇게 큰 이슈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선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이제 얼마나 공약을 내세울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큰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는 여야 간의 호불호 이런 것들이 선거에 일정하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서로 간에 일종의 이제 비호감을 만드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우김 전 의원님, 국민의힘에서는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이게 공천 평가에 잡음이 없지만 물갈이나 감동도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4년 전에 물갈이를 엄청 했는데 네. 그 당시에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총선에서 별로 좋은 그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갈이 그러면은 지금도 어느 당이 됐든 뭔가 개혁, 새술은 새부대 이런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번에는 물갈이를 하면서 소위 당 대표라든지 또는 당 권력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제거하고 자기 사람을 거기다가 이식시키는 그런 물갈이다 보니까 물갈이에 대한 개념이 조금 달라졌던 것 같고요. 국민의힘 경우는 물갈이를 하면서 그 물갈이된 자리에 소위 대통령실이라든지 검사 출신이라든지 장차관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 내지는 우려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단수 공천되든지 아니면은 경선을 통해서 이제 승리하는 오늘도 이제 경선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잡음은 상대적으로 덜 하고요. 오히려 그것 자체를 또 상당히 신박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대통령의 권력이 아니고 어찌됐든 간에 당 내부의 자율성이 확보됐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지금 지적하셨듯이 감동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향후에 어떤 감동을 만들 것인가가 하나의 숙제로 남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서울 강남이나 대구, 경북 같은 전통적인 텃밭 공천이 아직 남아 있잖아요. 마지막 뇌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뭐 관측들도 하던데 현역 물갈이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까지 한 명도 컷오프가 없죠. 없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남아 있는 건데 이제 진짜 풀기 어려운 숙제를 지금 들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동안에 국민의힘이 물갈이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 결국은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때문에 특검법 29일 날 이제 국회 재표결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걸 의식해서 최대한 현역 의원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곳 한 70곳 가까이 되는 곳들이 어찌 보면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텃밭이라고 하는 지역이고 현역 의원들의 물갈이가 그동안에 제일 많이 이루어졌던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서 만약에 현역 의원들을 탈락시키게 될 경우에 그 의원들이 반란표를 던지거나 국회 본회의 표결에 참석 안 하는 일이 벌어질 것을 우려하는 것 아니냐. 네. 그래서 최대한 이 공천은 뒤로 늦춰서 그러니까 결국 3월 초 정도까지 공천을 해도 시간상으로는 타임테이블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니까 국회 재표결 이후에 뭔가 컷오프가 나오거나 변화를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안 맞았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그게 맞다고 하면은 상당히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영부인 문제 때문에 지금 한 정당에 공천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공천을 두고 뭐 국민의힘 쪽에서 친명 공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수준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 고민도 좀 깊어질 것 같고 시간상으로 봐도 어느 정도 타이밍에 공천 결과를 발표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야당 측의 어떤 정치적 공세도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친윤계인 권성동, 박성민, 이용 의원의 공천 발표는 물론 용산 출신 인사들의 거취도 지금 미뤄지고 있잖아요. 이번 총선 최대 뇌관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라는 거를 인식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지금 결과가 안 나오는 것은 사실이고요.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을 친윤계 윤핵관으로부터 빼달라고 할 정도로 지금 거리가 있는 상황이고, 박성민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 김성태 전 의원의 그 공천 탈락과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됐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네. 이용 의원 같은 경우는 마치 또 대통령실의 메신저처럼 그 대통령실의 분위기가 어떠한지를 가늠할 수 있는 풍향계 같은 그런 인식을 받던 인물인데, 한때 뭐 친윤계 상징으로 그렇습니다. 이해가 근데 이제 됐잖아요. 공천이 발표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또 얼마 전에 그 모 의원의 단수 공천이 보류된다든지, 또는 장제원 의원의 지역구에 공천을 받은 인물과 관련해 가지고 마치도 한동훈 위원장과 대통령실 간에 묘한 어떤 알력이나 긴장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추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며요, 최고위에서. 뭐 나름대로 이제 의견 개진을 했다고는 하는데, 그 자체의 과정이 그렇게 부드러워 보이질 않으니까 언론을 중심으로 해갖고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TK 지역에 소위 대통령실에서 공천을 신청한 사람 중에 아직 결론이 안 난 그런 인물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그 국민의힘에서 현직 의원들 중에 왜 사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 자진 네. 사퇴하고, 그 다음에 공천을 못 받아도 그 불평이라든지. 김무성 전 의원 대표 네. 홍문종 의원 그만뒀죠. 네, 시스템 공천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만둬도 될 것 같다라는 그 소위 자진 사퇴의 변을 이제 내놨는데요. 그렇게 볼 때 내관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것까지는 맞는 것 같고요. 네. 지금 김성하 의원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이렇게 현역 의원을 많이 존치시키는 게 결국은 특검의 그 재표결 때문 아니냐 그랬는데, 요새 또 어떤 이론이 제기되느냐면은 오히려 지금 민주당에서 억울하게 컷오프 되거나 하위 10%에서 20%로 지금 그 소위 나락으로 떨어져 가지고 경선을 하더라도 안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래서 불만이 팽배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재표결을 하더라도 반란표는 민주당에서 나오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이 있는 김연아 의원의 단수 공천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보류한 것을 두고 비대위와 공관위가 알력 다툼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좀 한편에서는 당과 대통령실 문제로 보는 또 시각도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나중에 한동훈 위원장이 다시 한번 재심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재심사하기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핵심은 제가 볼 때는요. 왜 김연아 의원이 당원권 그 3개월 정지까지 받으면서 징계까지 받은 인사고, 또 공천 환급 문제와 관련해서 언론 보도가 다 나와서 굉장히 무리를 빚었던 인사인데 애초부터 어떻게 단수 공천을 줄 수 있었느냐,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이철규 공관위원, 그러니까 이른바 찐역관이라고 불렸던 의원이 김연아 의원 단수 공천 줘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관철이 됐던 거라는 거 아닙니까? 네. 뒤늦게 제동을 걸긴 했지만, 그리고 장제원 의원 지역구엔 부산 사하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김대식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결국 최측근을 장 의원의 최측근이라고 불렸던 인사를 그냥 공천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것도 이철규 의원이 입김이 들어갔던 건 아니냐. 네. 그리고 지금 국민의 미래당이라고 하는 위성정당의 당대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대통령실하고 뭔가 알력 다툼이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그 국민의힘 공천을 봤을 때 상대적으로 굉장히 조용했다. 또 굉장히 무난하게 공천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이면에서는 대통령실이나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인사들이 후보들을 정리하는 작업이나 아니면 공천하는데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구나. 이 사실을 보여주는 아주 일부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 보면 김연아 의원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 지금 정우택 의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논란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전지우 의원도 마찬가지고, 강성규 시민사회수석도
대통령 시계를 지역구에 가지고 미리 다 뿌렸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거 반발하다가 홍문표 의원이 스스로 뭐 후보 정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난 그냥 불출마하겠다 이렇게 정리가 됐던 건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논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천은 별로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뭐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 안 한다고 하는 자신감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들이 잘 드러나지 않았는데 너무 조용히 넘어가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민주당 공천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민주당 사천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입장이 아닌 것으로 지금 그 유권자들도 인식하는 것이 최근에 그 여론의 향배라든지 분위기를 보면 알 수가 있고요. 특히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간에 그 시각차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물론 그거를 뒤에 수습하느라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네. 실제로 홍익표 원내대표가 지금 그 여론조사 특히 뭐 성남의 모 기관에서 했다라는 여론조사 불공정 여론조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요. 그 다음에 그 강원도당 위원장이었던 사람이 은평을 해서 이제 경선을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 네.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원내대표가 이게 문제 제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기 전에 당 지도부 차원에서 정리가 사전에 됐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네. 그럴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당에서 평가를 받는 10%에서 20%대에 왜 그렇게 친문 내지는 비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90%나 그 자리에 이렇게 깔려 있었느냐라는 문제와 더불어 가지고선 지금 뭐 그 과거에 친문이라고 하는 사람들 특히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는 시점에서 그 동료 평가가 이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비명계가 상당한 불이익을 받은 것 같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람까지 나오는가 하면은 실제로 지금 그 공천받지 못한 몇 사람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예민한 문제도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는 진짜 시스템 공천이 아니라 시스템 사천이다. 특히 또 네.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을 향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또는 원내대표가 그 당 기여도를 평가하는 자체가 사천 아니냐 그러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자기네들이 그 평가한 내역을 전부 공개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더 지금 코너에 몰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는 좀 말씀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요. 그러니까 오늘 홍익표 원내대표가 그런 건 보도 내용하고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반박을 하는 입장을 할 데 밝히긴 없다 이제 했는데요. 그런 입장을 냈죠. 네네. 근데 여론사 업체 문제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나 아니면 공간에서 대처를 좀 잘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유력 여론조사가 돈다고 얘기했는데 아니 경쟁력 조사를 하기 위해서 전략 공천을 위해서 여론조사 돌리고 있다 이렇게 인정해버렸으면 될 걸 아니라고 자꾸 부인하다가 나중에 가서 일이 커지고 난 다음에나 뭐 여론조사 돌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더 의심을 키운 측면이 있지 않을까. 네. 민주당 공천에서 이런 부분들 좀 지금이라도 빨리 좀 혼선이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 부분은 지적이 타당하다 이렇게 여론조사 업체도 생각하는데요. 정리가 된 것으로 네, 여론조사 보도가 업체 되죠. 앞으로 네. 이 업체는 그 여론조사 안 시키도록 하겠다 네. 이렇게 입장도 나오기도 했었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전 동의하는데요. 하신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가 좀 동의가 안 되는데 지금 강병원 의원 지역구가 은평을이잖아요. 지금 이제 이번에 삼선 도전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은평을에 김우영 전 이제 은평구청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선을 붙였다는 거죠. 김우영 구청장은 강원 도당위원장으로 내려가기 전에 사실 서울에 도전을 하려고 그러다가 강원도 출신이기도 해서 내려갔던 측면은 있는데요. 네. 근데 은평구청장을 2번이나 지냈어요.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냈고요. 청와대 그 대통령실에 자치발전 비서관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모자라는 사람의 문제는 아니고요. 지도부가 혹시 강원도당위원장 하면서 여기에 공천하는 건 문제 있지 않나요? 이렇게 한번 경고를 줬다고 하는데 지역 구민들이 한 2만 명이 탄원서를 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경선을 붙였는데 그걸 홍익표 원내대표가 마치 자기와 가까운 의원한테 불이익이 줄 것처럼 하면서 사심이 뭔가 들어간 뭐 그런 발언을 한 것 같이 얘기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얘기를 한 것 대단히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지역구도 옮기는 경우가 이제 많은데 이런 걸 가지고 불쾌감을 표현했다는 건 전 적절치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평가 하위 10% 들어갔다고 하는 의원들은 명단이 어떤지를 몰라요, 사실은. 네. 모르는데 반발한 의원들 때문에
다 비명계만 대부분 들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친명계 의원도 적지 않게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근데 친명계 의원들이 반발하면 당원들로부터 외면을 받기 일수가 되거든요. 입장을 안 내놓은 그걸 못 내놓는 네, 거죠, 이런- 사실은. 지금 경선이 붙거나 아니면은 공천을 받는 작업을 하는데 당원들이 이 사람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됐어 이렇게 하면 오히려 실망할까봐 말을 못하고 소가리를 끙끙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오히려 친명계 의원이 안 들어간 것처럼 비춰지는 측면도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제가 잠깐만 말씀을 주제를 드리자면 좀 다른 걸 좀 네. 빨리- 아니 예. 요거 그 예, 예. 은평 짧게 좀, 네. 예. 그 사람이 은평구청장 한 거를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절차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당원들이 뭐 2만 명이 탄원서를 내기 전에 본인이 그럼 산뜻하게 사퇴를 하고 출마를 했으면은 이러한 사달이 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 하위 10% 20% 얘기하면서 다선 의원들은 지금 이제 중진들이 뭔가 이렇게 새로운 피로 수혈돼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것의 형평성과 일관성도 친명 친문할 것 없이 균형감 있게 돼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죠. 총선 50일 안 남긴 상황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개혁신당에 전격 합류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3교 초력 끝에 공천 정권을 가진 공관위원장직을 수락했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글쎄요, 처음 있는 일이라 저도 이제 어떤 효과가 있을지 궁금한데 아무튼 김종인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해가지고 선거를 뛰어서 상당히 좋은 성적을 낸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개혁신당에서 그러면 이제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 저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지금 예단하기는 조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런 그 작은 정당의 공관위원장으로서 뭔가 리더십을 발휘한 거는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은 이것이 또 어떤 반전이 있을 것인지 상당한 드라마가 쓰여질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는 최근에 좀 비교적 조용합니다. 조국신당 인재 영입을 하는 등 보폭을 넓히고 있는데 최근에 또 여론조사를 보니까 뭐 두 자릿수 이상 이렇게 지지율 나오는 경우도 있던데 두 신당의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새로운 미래 이낙연 대표의 존재감이 그렇게 부각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차기 어떤 그 대선 주자로서도 존재감이 드러나줘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호남 지역의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줘야 과거 2016년 총선 때처럼 국민의당이 한 38석을 가져갔던 드라마가 쓰여질 수 있을 텐데 지금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은 오히려 더 적은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공천에 반발하는 의원들이 좀 와주길 기대하는 것 같은데 새로운 미래 쪽에 갔다고 해서 만약에 그 의원들이 또 출마를 할 텐데 민주당 지지층이 그만큼 옮겨갈 수 있느냐. 본인들도 아마 그 공천에서 유리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계산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새로 못 불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민주당 지지층이 일부 이른바 조신당 쪽으로 옮겨가는 현상이 나온다 하더라도 네. 중도층에서도 일부 또 옮겨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국신당이 확장성을 가질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새로운 미래보다는 더 존재감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개혁신당의 경우에는 오히려 민주당 탈당파들이 개혁신당으로 갈 가능성을 점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종인 전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나 이런 것들 때문에 확장성이나 이런 것들, 특히 양당에 대한 어떤 그 곱지 않은 시선들이 국민들 사이에서 적지 않기 때문에 네. 김종인 위원장을 보고 갈 가능성이 있어서 개혁신당도 그걸 기대하는 것 같고 민주당에서 일부 탈당파들이 만약에 생긴다고 하면 김종인 위원장 얼굴을 보고 움직이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앞으로도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주 주요 또 정치 이슈 중에 하나가 이른바 쌍특급법 처리 문제잖아요. 29일 예정돼 있는데 이게 뭐 어떤 결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정치적 파장들이 있을 텐데 정우김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향후 뭐 총선이라든가 전체 어떤 지지도 영향과 관련해서요. 이 쌍특검과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재표결을 했는데 네. 민주당의 의도대로 통과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한동훈 리더십에 대한 평가가 더 올라갈 개연성이 있는 것이고 만약에 민주당이 의도하는 대로 이 쌍특검과 관련해 가지고 통과가 되면은 그러면은 또 그 이재명 대표의 그 소위 윤석열 정권 심판
그것이 또 탄력을 받을 개연성이 있죠. 근데 상당히 지금 이 자체도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네. 여야가 한 목소리로 축하한 일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농심배 바둑 국가 대항전에서 한국 우승을 이끈 신진서 구단을 향해서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집념과 집중력, 역경에 굴하지 않는 용맹함을 모두가 응원했습니다. 인공지능 AI 시대가 성큼 다가왔지만 인간이 주는 감동은 여전히 울림이 큽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간과 AI 대국의 전공법 승부는 이미 끝난 지 오래됐다는 분석입니다. 프로기사 이사들 구단이 AI 바둑 알파고와 2016년 대결 당시 한판 승리한 것이 AI 바둑 역사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만약 AI의 공감과 이해 능력, 가치 판단까지 들어갈 경우 인간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는 이에 대해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